2023년 3월의 어느 봄날, 서울 강북소방서 119종 합상황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지만 상황실 안은 긴장감과 집중력으로 가득했다. 12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6명의 교환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긴급신고 전화를 받고 있었다. 오전 9시 58분, 상황실장 김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근무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공무원인 그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을 예측할 수 있었다. 화재 신고, 구조 요청, 응급 환자 이송, 하루에도 수백 건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그 모든 것을 침착하게 처리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특별한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59분 50초, 김철수는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10초, 9초, 8초. 그의 시선이 3번 상담석의 젊은 교환원 이지은에게 향했다. 입사 2년 차인 이지은은 아직 이 특별한 전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정확히 오전 10시 0분 0초. 따르릉. 3번 전화기가 울렸다. 이지은이 반사적으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화재인가요? 구조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훈련된 대로 차분하고 명확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완전한 침묵도 아니었다. 희미하게 숨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전화기를 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지은이 다시 물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5초, 10초, 15초. 침묵이 길어졌다. 그리고 정확히 30초가 지났을 때 전화가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신호음만 남았다. 이지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장난 전화일까? 하지만 발신번호가 표시되어 있었다. 서울 은평구의 일반 유선전화 번호였다. 실장님, 이상한 전화가 왔는데요. 그녀가 보고하려는 순간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이 3월 1일이지? 네. 아, 네. 그런데요? 매달 1일이면 그 전화가 온다. 정확히 오전 10시에 김철수의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이지은의 눈이 커졌다. 매달요? 그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건가요? 20년째다. 김철수는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미해결 반복 신고 -1003호라고 적혀 있었다. 2003년 3월 1일 오전 10시 처음 전화가 왔을 때 내가 직접 받았어. 김철수는 파일을 펼쳤다. 20년 동안 매달 1일마다 기록된 통화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2003년 3월 1일, 2003년 4월 1일, 2003년 5월 1일,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매달 정확히 오전 10시에 전화가 걸려왔고 30초 동안 무응답 상태로 있다가 끊어졌다. 추적은 안 해보셨어요? 이지은이 물었다. 김철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안 해봤겠나. 처음 1년 동안은 경찰에도 협조 요청했고 통신사에도 수십 번 문의했지. 역추적도 해봤어. 그래서요? 은평구 진관동의 한 단독주택이었어. 직접 찾아가 봤지. 2003년 당시에 김철수는 그날을 떠올렸다. 20년 전 그는 동료 2명과 함께 그 주소를 찾아갔었다. 오래된 단층 주택이었다.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신다고 했다. 결국 못 만났어. 그 후로도 몇 번 더 방문했지만 매번 부재 중이었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 법적으로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지금도 같은 번호에서 걸려오는 건가요? 그렇다.
20년 동안 변함없이 상황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교환원들도 이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들도 이 미스터리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걸까요? 이지은의 질문에 김철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우리도 모른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인 줄 알았어. 하지만 20년이야. 20년 동안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정확히 같은 시간에 전화를 건다는 게 쉬운 일이겠나? 파일 속에는 역대 교환원들이 남긴 메모들도 있었다. 숨소리만 들림, 기침 소리 한 번, 무언가 중얼거리는 듯 했으나 불분명. 전화기 떨어뜨린 소리, 20년 동안의 단편적인 기록들이었다. 혹시 도움을 요청하는 건 아닐까요? 말을 못하시는 분이라든지. 그것도 생각해 봤어. 하지만 경찰이 방문했을 때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했어. 단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 뿐이지. 김철수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2023년 2월 1일까지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오늘 2023년 3월 1일의 기록이 추가될 것이었다. 이지은 교환원. 네, 실장님. 다음 달 4월 1일 오전 10시. 내가 이 전화를 받아봐. 그리고 뭔가 다른 점이 있는지 유심히 들어봐. 알겠습니다. 이지은은 파일을 넘겨보며 생각에 잠겼다. 20년. 누군가 20년 동안 매달 같은 시간에 119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30초 후에 끊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날 저녁 이지은은 집에 돌아와서도 그 전화에 대해 생각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119에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기사는 있었지만 20년이나 지속된 경우는 없었다. 다음 날부터 이지은은 그 집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은평구청 민원실을 방문했다.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정보라 열람할 수 없었지만 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주는 박순자, 1938년생, 85세. 이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85세의 할머니가 20년 동안 매달 119에 전화를 걸어왔다는 말인가? 68세부터 지금까지. 더 조사를 해보니 그 집은 1975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이었다. 박순자 할머니는 1976년부터 그곳에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거의 50년 가까이 같은 집에서 산 것이다. 이지은은 주말을 이용해 직접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토요일 오전, 그녀는 은평구 진관동으로 향했다. 북한산 자락의 조용한 주택가였다. 오래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매다가 마침내 그 집을 발견했다. 낡은 철제 대문, 붉은 벽돌로 지어진 단층 주택. 대문 옆에는 녹슨 우편함이 달려 있었다. 우편함 속에는 광고 전단지들이 가득했다.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세요? 계세요?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두드렸다. 할머니, 계세요? 119 상황실에서 나왔는데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대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다. 누군가 살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이지은은 메모를 남기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 119 상황실 이지은입니다. 할머니께서 매달 걸어주시는 전화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적어 우편함에 넣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4월 1일이 다가왔다. 이지은은 그날 아침 일찍 출근했다. 오전 10시가 되기 1시간 전부터 3번 상담석에 앉아 준비했다.
김철수 실장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9시 59분. 이지은은 심호흡을 했다. 손에 땀이 났다. 10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다. 이지은은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세요.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역시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지은이 더 집중해서 들었다. 숨소리. 조금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숨소리 같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이신가요? 이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숨소리가 조금 빨라졌다. 할머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여전히 대답은 없었지만 이지은은 확신했다. 전화기 너머에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20초가 지났다. 이제 곧 끊어질 시간이었다. 할머니, 제가 지난주에 댁을 방문했었어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죠?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30초. 뚝 전화가 끊어졌다. 김철수가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잘했어. 처음으로 할머니 성함을 불러본 사람이야. 실장님, 저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꼭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하지만 조심해. 어르신이 원하지 않으시면 억지로 할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이지은은 다시 진관동을 찾았다. 이번에는 동네 슈퍼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저기, 박순자 할머니 댁 아세요?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다던데. 슈퍼 주인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박 할머니요. 알죠. 옛날부터 여기 사셨으니까. 근데 요즘은 거의 못 봐요. 가끔 보면 혼잣말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치매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몇 년 전부터 좀 이상하시긴 했어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길을 헤매신다거나, 복지관에서 한두 번 찾아온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지은은 은평구 노인복지관에 연락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박순자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다. 네, 2015년쯤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동네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요. 할머니가 길을 잃고 헤매신다고. 가서 확인해 보니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셨어요. 지금은요?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거부하셨어요. 본인은 괜찮다고,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가족이 없으세요? 복지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파일을 보니까 아들이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오래전에. 이지은의 가슴이 철렁했다. 언제요? 200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할머니 혼자 사신 것 같아요. 2003년. 바로 그 전화가 시작된 해였다. 이지은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3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소방서 옛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2003년의 순직자 명단, 사고 기록,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2003년 2월 28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박민우, 당시 34세. 이지은은 그 기록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박민우, 박순자 할머니의 아들. 그는 소방관이었다. 기록을 더 읽어 내려갔다. 박민우는 강북소방서 소속 소방교였다. 15년차 베테랑이었다. 2003년 2월 28일 새벽 아현동 다세대 주택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다. 박민우는 구조대와 함께 출동했다.
건물 3층에 갇힌 주민을 구조하던 중 천장이 무너지면서 순직했다. 그는 주민을 구해냈지만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2003년 2월 28일 박민우가 순직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3월 1일부터 박순자 할머니는 119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매달 1일 오전 10시. 왜 하필 그 시간일까? 이지은은 박민우의 근무 기록을 찾아봤다. 그의 주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출근 시간은 보통 오전 8시 30분쯤이었다. 그렇다면 오전 10시는 그가 이미 출근해서 일을 시작한 시간, 어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는 시간. 이지은은 김철수 실장에게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보고했다. 김철수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다. 박민우, 나도 기억해. 2003년 당시 나는 강서소방서에 있었는데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에 갔었어. 젊은 나이에 참 안타까운 일이었지. 할머니께서 치매가 있으시대요. 아들이 돌아가신 걸 잊으시고 계속 전화를 거시는 게 아닐까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어. 치매 환자들은 오래된 기억은 또렷하지만 최근 일은 기억 못하잖아. 할머니 머릿속에는 아직도 아들이 소방서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실장님, 제가 할머니를 꼭 만나봐야겠어요. 응, 그래. 하지만 조심해서 할머니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지은은 다시 진관동을 찾았다. 이번에는 오전 일찍 갔다. 할머니가 나오시는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오전 8시부터 대문 앞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오전 10시가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집 안에서 전화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삐삐삐 또각또각또각 버튼을 누르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 이지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동료 교환원이었다. 지은아, 오늘 10시에 그 전화 또 왔어. 내가 없어서 내가 받았는데. 응, 알아. 내가 지금 할머니 댁 앞에 있어. 이지은은 대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박순자 할머니. 저 119에서 나온 이지은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커튼이 살짝 젖혀지더니 창문 너머로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작고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그리고 무언가를 찾는 듯한 혼란스러운 눈빛.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문 열어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대문으로 다가왔다. 철컥 대문이 열렸다. 85세의 박순자 할머니가 거기 서 있었다.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구부정한 자세로. 그녀의 눈은 이지은을 보고 있었지만 초점이 흐릿했다.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다. 저는 119에서 나온 이지은이에요. 할머니께서 매달 전화 주시잖아요. 전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듯했다. 네, 매달 1일마다 119에 전화 주시는데 할머니, 혹시 아들분 박민우 씨 찾으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민우, 우리 민우 알아요? 네, 알아요. 민우가 소방관이에요. 지금 출근했는데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조심하라고 하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동안 이 할머니는 매달 아들에게 출동 조심해라고 말하려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치매 때문에 정작 전화를 걸고 나면 왜 걸었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다. 할머니.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이지은은 박순자 할머니와 함께 좁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 안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낡은 소파, 빛바랜 커튼, 먼지가 쌓인 장식장. 하지만 한쪽 벽면만은 달랐다. 그곳에는 액자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모두 박민우의 사진이었다. 어린 시절 사진부터 소방관 제복을 입은 사진까지. 할머니는 그 사진들을 매일 보며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니,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민우가 언제 들어올까요? 할머니가 물었다. 이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2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할까? 그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그 슬픔을 다시 겪어야 한다. 치매 환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반복해서 알리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다. 할머니, 민우 씨는 지금 일하러 나가셨어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 민우는 성실해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찬장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두꺼운 가죽 표지의 앨범이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게 민우가 태어났을 때예요. 1969년 5월에 태어났죠. 3.2kg이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오래된 기억은 생생했다. 남편이 너무 좋아했어요. 아들이라고. 아들 낳았다고 동네 잔치를 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박민우의 아버지였다. 남편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1987년이에요. 민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였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키웠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시장에서 팔을 다듬고,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 민우가 소방학교에 합격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공무원이 되는 거잖아요. 안정적이고. 하지만 할머니는 걱정도 많았다. 소방관은 위험한 직업이었다. 민우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전화를 했다. 엄마, 나 출근한다. 저녁에 전화할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전화를 했다. 엄마, 나 무사히 일 마쳤어. 내일 봐. 1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것이 모자 사이의 약속이었다. 앨범을 넘기자 소방관 제복을 입은 민우의 사진이 나왔다. 1990년 소방학교 졸업식 사진이었다. 당당한 자세로 서 있는 젊은 청년. 그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할머니가 서 있었다. 민우는 좋은 아들이에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할머니는 계속 현재형으로 말했다. 이지은의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괜찮으시죠? 그러세요. 민우도 좋아할 거예요. 이지은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2번씩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다. 퇴근 후에, 주말에. 할머니는 때로는 이지은을 기억했고, 때로는 낯선 사람 대하듯 했다. 하지만 이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집을 청소하고, 밥을 해드리고, 이야기를 들어드렸다. 할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민우가 어렸을 때 이야기, 소방관이 되었을 때 이야기, 효자였다는 이야기. 5월 1일이 다가왔다. 이지은은 이번에는 할머니 댁에서 오전 10시를 기다렸다. 9시 50분쯤 할머니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지? 할머니는 전화기 앞을 서성였다. 손에 들고 있던 메모지에는 119라는 숫자가 휘갈겨져 있었다. 민우한테 전화를. 할머니는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다. 1회, 9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그리고 상황실에서 누군가 받았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할머니는 수화기를 귀에 댔다.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상황실 교환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왜 전화를 걸었지?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이지은이 조용히 할머니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할머니, 출동 조심해라고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래, 그 말이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거였다. 출동. 조심.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전화기 너머에서 교환원이 놀란 듯 말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수화기를 내려놓고 있었다. 30초가 지났다.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뭐라고 하려고 했더라. 이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아들였다. 할머니의 작은 몸이 흐느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민우 씨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이지은은 상황실에 전화를 걸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받은 전화에 대해 물었다. 교환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오늘 그 할머니가 처음으로 말씀하셨어. 출동 조심이라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 드디어 할머니가 그 말을 전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 달이 되면 할머니는 또 잊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119에 전화를 걸 것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한 채 이지은은 결심했다. 매달 1일 오전 10시 할머니 곁에 있어주기로. 그리고 할머니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로. 6월이 왔다. 이지은은 약속대로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지은을 보더니 낯선 사람 대하듯 했다. 누구세요? 저 이지은이에요. 할머니, 지난달에도 왔었잖아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이지은은 괜찮다고 말하며 할머니 옆에 앉았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졌다. 할머니는 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전화기 앞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119에 전화하시는 거죠? 119점 맞아요. 119점. 민우 씨한테 출동 조심해라고 말씀하시려는 거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그 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에서 받았다. 이번에는 이지은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조치를 해두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이지은이 격려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출동 조심해. 전화기 너머에서 이지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사랑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부터 이것이 매달의 의식이 되었다. 매달 1일 오전 10시. 이지은은 할머니 곁에서 그 전화를 도왔다. 그리고 상황실에서는 이지은이 받아서 대답해 주었다. 네, 할머니. 조심할게요. 20년 동안 전하지 못했던 그 말. 이제 할머니는 매달 그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지은이 할머니를 돌보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할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기억은 더 자주 사라졌고 혼란스러워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하지만 유독 박민우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했다. 아니, 또렷하게 남아있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지은은 할머니 집을 청소하던 중 다락방을 발견했다. 낮은 천장의 좁은 공간이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다락방? 거긴 민우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다락방 문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보였다. 하나씩 열어보니 박민우의 소지품들이었다. 소방관 제복, 표창장들, 낡은 일기장, 사진들. 이지은은 그중 일기장 하나를 꺼내 펼쳤다.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록이 있었다. 박민우의 악필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1995년 3월 5일. 오늘 첫 출동을 나갔다. 다세대 주택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불길을 보는 순간 다리가 떨렸다. 엄마한테는 말 못하겠다. 걱정하실까봐. 1997년 8월 12일. 오늘 아이를 구했다. 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7살짜리 아이. 간신히 붙잡았다. 아이 엄마가 울면서 고맙다고 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 아들 잘하고 있죠? 2000년 1월 1일, 새천년 첫날, 엄마와 떡국을 먹었다. 엄마가 또 걱정하셨다. 민우야, 너무 위험한 일은 하지 마라.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무섭다. 매번 출동할 때마다.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민우도 두려워했구나. 하지만 그 두려움을 혼자 견뎌냈구나. 일기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2003년 2월로 넘어갔다. 2003년 2월 1일. 엄마 생신. 미역국을 끓여드렸다. 엄마가 좋아하셨다. 민우야, 넌 정말 효자다. 나는 부끄러웠다. 나는 그저 엄마를 사랑할 뿐인데. 200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동료들은 다 초콜릿 받았는데 나는 없다. 하지만 괜찮다. 집에 가면 엄마가 해준 된장찌개가 있으니까. 2003년 2월 27일. 요즘 불길한 꿈을 자주 꾼다. 불 속에 갇히는 꿈. 이상하다.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03년 2월 28일. 새벽 3시. 곧 출동 준비를 해야 한다. 왠지 오늘은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다. 하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라 전화할 수 없다. 출동 다녀오면 꼭 전화해야지. 엄마, 나 무사히 돌아왔어. 그것이 마지막 기록이었다. 박민우는 그날 새벽 출동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지은은 일기장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박민우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생각했구나. 돌아오면 전화하려고 했구나. 엄마, 나 무사히 돌아왔어. 라고 말하려고 했구나.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 전화를 걸지 못했다. 대신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이지은은 상자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찾아냈다. 박민우가 받은 표창장들, 인명구조 유공, 화재 진압 유공, 모범 소방관, 15년 동안 받은 상이 20개가 넘었다. 그리고 사진 한 장, 소방서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2002년 송년회 사진이었다. 박민우는 동료들과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우 형, 형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항상 먼저 뛰어들고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형. 언젠가 형처럼 되고 싶습니다. 후배 재석 올림. 이지은은 그 사진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다. 이지은이 사진을 보여드리자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어머, 민우네. 동료들이랑 찍은 거네. 민우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후배들이 다 따랐어요. 할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할머니, 민우 씨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럼요. 우리 민우는 착해요. 어릴 때부터 남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된 거예요. 이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민우 씨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기억나요. 새벽에 전화가 왔었어요. 소방서에서 민우가 사고를 당했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달려갔죠. 병원에. 하지만 민우는 이미.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잊어버려요. 민우가 죽었다는 걸. 그리고 또 기다려요. 민우가 출근했다가 돌아올 거라고. 이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다. 할머니는 이지은의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치매가 때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슬픈 걸 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저주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잃어버리니까. 할머니의 말에 이지은의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는 2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었다. 기억할 때마다 새로운 슬픔으로. 할머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마워요. 당신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지은이에요. 지은이. 고마워요. 민우가 보면 좋아할 거예요. 착한 아가씨가 엄마를 돌봐준다고. 이지은은 그날부터 더 자주 할머니를 찾아뵙기 시작했다. 주 2회가 주 3회가 되었고, 나중에는 거의 매일 들렀다. 퇴근 후 1시간이라도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다. 할머니는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지만, 이지은은 실증내지 않았다.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드렸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잘 대해줘?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같아서요. 우리 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어려서 잘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그게 늘 후회가 돼요. 그것은 진실이었다. 이지은의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치매를 앓으셨지만 이지은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그래서 할머니를 돌보는 게 저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할머니는 이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이지은은 박민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다음 빈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적었다. 민우 씨, 저는 이지은입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잘 계세요. 매달 1일마다 당신에게 전화하시면서요. 출동 조심해라고 말씀하세요. 2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름이 왔다. 2023년 7월의 무더위 속에서도 이지은은 매일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걷는 것이 불편해졌고 식욕도 떨어졌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오락가락했다. 어떤 날은 또렷했고 어떤 날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다. 이지은은 구청 사회복지과에 연락해서 할머니를 위한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주 3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고 매일 도시락 배달이 시작되었다. 병원 진료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의사가 이지은을 따로 불렀다. 할머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알츠하이머가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이제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지은은 고민에 빠졌다. 요양원. 할머니는 50년 가까이 그 집에서 사셨다. 그곳을 떠나게 하는 것이 옳을까?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여쭤봤다. 할머니, 요양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시면 더 잘 돌봐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나는 여기 있어야 해요. 민우가 오는데. 민우가 집에 와서 나를 못 찾으면 어떡해요? 이지은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다.
할머니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아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다. 아들을 기다리는 곳이었다. 알겠어요. 할머니, 계속 여기 계세요. 제가 매일 와서 돌봐드릴게요. 그날부터 이지은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할머니 댁에 들러 아침을 차려드리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다시 할머니 댁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고 밤 9시쯤 귀가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이지은 자신을 치유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를 돌보면서 이지은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8월 어느 날 이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여름 해가 저물고 있었다. 매미 소리가 요란했다. 할머니, 민우 씨가 어렸을 때 어떤 아이였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민우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5살 때부터 심부름을 했어요. 마트 가서 라면 사오고 우유 사오고. 할머니는 추억에 잠겼다. 한 번은 민우가 7살 때였나 길에서 다친 강아지를 주워왔어요. 피투성이였죠. 나는 깜짝 놀라서 버리라고 했는데 민우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얘도 아파. 우리가 도와줘야 해. 그래서요? 결국 동물병원에 데려갔죠.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는데 민우가 자기 돼지 저금통을 깨서 냈어요. 그렇게 강아지를 살렸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부터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남을 돕는 게 천성이구나. 그래서 소방관이 된 것도 놀랍지 않았어요. 이지은은 박민우라는 사람이 더 궁금해졌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할머니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그를 더 알고 싶었다. 다음 날 이지은은 강북소방서를 찾아갔다. 김철수 실장에게 부탁했다. 실장님, 혹시 2003년 당시 박민우 소방관과 함께 근무했던 분들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옛 명부를 뒤졌다. 그리고 몇 명의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 연락해봐. 이지은은 그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동소방서에 근무하는 최재석 소방령이었다. 사진 뒷면에 글을 남긴 그 후배였다. 여보세요. 저는 119 상황실 이지은입니다. 박민우 소방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형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최재석은 만나자고 했다. 다음 주 토요일. 그들은 서울 북한산 입구의 카페에서 만났다. 최재석은 50대 초반의 남자였다. 2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박민우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우 형은 제 인생의 멘토였어요. 제가 신입으로 들어왔을 때 형이 저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최재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형은 항상 먼저였어요. 화재 현장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우리보다 먼저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마지막으로 나왔어요. 위험하지 않으셨나요? 물론이죠. 우리가 말렸어요.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러면 형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나는 경력이 제일 많잖아. 최재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003년 2월 28일. 그날 저도 같이 출동했어요. 아현동 화재. 3층 건물이었는데 3층에 할머니 한 분이 갇혀 계셨어요. 그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민우 형이 먼저 올라갔어요. 저희는 밖에서 사다리차를 대고 있었죠. 형이 할머니를 업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졌어요. 최재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달려 들어갔을 때 형은 할머니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사했어요.
형이 자기 몸으로 막아줬거든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마지막까지 형은 남을 구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때 구하신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계세요. 지금도. 그분이 형 장례식에 오셨었어요. 울면서 절하시더라고요. 이 목숨은 그분이 준 거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이지은은 박민우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박할머니, 민우 형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이지은은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20년 동안 매달 119에 전화를 걸었던 것, 치매를 앓고 계신 것, 자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 최재석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형이 돌아가신 후에 할머니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처음 몇 년은 명절 때마다 찾아뵙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요. 할머니는 이해하실 거예요. 최재석은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박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이거 할머니께 드려도 될까요? 형이 정말 좋아했던 사진이거든요. 이지은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의 박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할머니께 그 사진을 보여드렸다. 그리고 최재석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다. 할머니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 민우, 정말 착했어요. 마지막까지. 2023년 10월이 왔다. 단풍이 물들고 바람이 서늘해졌다. 이지은이 할머니를 돌본 지 7개월째였다. 할머니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이제는 이지은의 이름도 자주 잊어버렸다. 하지만 유독 한 가지는 잊지 않았다. 매달 1일 오전 10시에 전화. 그것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달력을 보지 않아도, 시계를 보지 않아도 1일이 되면 할머니는 불안해했다. 10월 1일 아침, 이지은은 평소처럼 할머니 댁을 찾았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전화기를 붙들고 계셨다. 어떻게 거는 거지? 119가 어떻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지은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이지은을 보았다.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이지은의 가슴이 아팠다. 7개월을 함께 보냈지만 할머니는 이지은을 기억하지 못했다. 저는 이지은이에요. 119에서 일하는. 119? 그럼 민우 아는 사람이에요? 네, 알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럼 민우한테 전화 좀 연결해줘요. 출동 조심하라고 말해야 하는데. 네, 할머니. 같이 전화해요. 이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119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실에서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이지은의 동료가 받았고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가 재생되었다. 할머니, 저 민우예요. 잘 지내세요? 저 출동 잘 다녀올게요. 조심할게요.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고 환하게 웃었다. 물론 그것은 박민우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아들의 목소리라고 믿었다. 민우야, 조심해. 엄마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후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민우가 잘 있대요. 다행이에요.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라도 할머니가 안심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오후, 이지은은 할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다. 더 이상 혼자 걷기 힘들어지셨기 때문이다. 단풍이 아름다웠다. 붉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민우가 단풍 구경을 좋아했는데 그러셨어요? 네.
어릴 때 매년 가을이면 북한산에 갔었어요. 민우가 5살 때부터 단풍 보고 도토리 줍고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민우가 그랬어요.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를 업고 산에 올라갈게. 그래서 나는 웃으면서 말했죠. 그래, 그때까지 엄마가 건강하게 있을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민우가 먼저 갔어요. 나보다 먼저.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부모가 자식보다 먼저 가야 하는데 왜 민우가 먼저 갔을까요? 이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할머니 곁에 앉아 함께 단풍을 바라보았다. 그날 저녁 할머니가 갑자기 물었다. 지은아, 너는 부모님이 계시니? 할머니가 이지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지은은 깜짝 놀랐다. 네, 할머니, 계세요. 자주 찾아뵈어라. 효도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묻어났다. 네, 할머니, 그럴게요. 이지은은 그날 밤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도 넘게 전화하지 못했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아이고, 우리 딸. 왜 이렇게 전화가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보고 싶어. 얘가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그날 밤 이지은은 1시간 넘게 부모님과 통화했다.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드렸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불쌍한 할머니. 그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 딸 착하네. 엄마, 다음 주 내려갈게. 보고 싶어. 그래, 그래. 어서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은 후 이지은은 생각했다. 박순자 할머니를 돌보면서 자신도 변하고 있다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고 있다고. 11월이 왔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감기에 걸려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지은은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았다.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는 더 작아 보였다.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이지은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이, 왔구나. 오늘은 이지은을 기억하셨다. 네, 할머니,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손을 잡은 이지은의 손에 눈물이 떨어졌다.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집에 가셔야죠. 응, 집에 민우가 올 텐데. 할머니는 여전히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퇴원하셨다. 하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거동이 더 불편해지셨고 말씀도 줄어드셨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다. 이지은은 요양보호사의 방문 횟수를 늘렸다. 이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할머니를 돌봤다. 그래도 이지은은 매일 퇴근 후 할머니를 찾았다. 12월 1일 이지은은 아침 일찍 할머니 댁을 찾았다. 오늘도 10시에 전화가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이지은을 보고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지은이 다가가자 할머니가 손을 들어 전화기를 가리켰다. 시계를 보니 9시 55분이었다. 네, 할머니. 곧 전화할게요. 10시가 되었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에 전화기를 쥐어들였다. 119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민우야. 엄마야. 출동. 조심해. 전화기 너머에서 이지은이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엄마, 저 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사랑해요. 할머니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2023년 12월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이지은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박순자 할머니를 생각했다. 요즘 할머니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다.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셨다. 깨어있을 때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만 하셨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지은은 그 말을 듣고도 믿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언제나 거기 계셨다. 매달 1일 오전 10시에 전화하는 할머니. 박민우를 기다리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떠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지은은 작은 트리를 사들고 할머니 댁을 찾았다. 거실에 트리를 세우고 전구를 달았다. 형형색색의 빛이 어두운 방을 밝혔다.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그 빛을 바라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예쁘죠,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우가 좋아했어. 크리스마스. 그러셨어요? 응. 어릴 때 트리 보면 너무 좋아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옆에 앉았다. 할머니, 제가 민우 씨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재석 씨가 그러더라고요. 민우 씨가 어느 겨울날 화재 현장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구했대요. 불타는 집에서. 이지은은 최재석에게 들은 이야기를 들려드렸다. 2000년 12월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박민우는 구조대와 함께 출동했다. 주민들은 모두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집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다들 괜찮다고 했대요. 그냥 나오자고. 하지만 민우 씨는 다시 들어갔대요. 고양이를 구하려고. 할머니는 이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민우 씨가 고양이를 품에 안고 나왔을 때 동료들이 말했대요. 형님, 목숨 걸면서 고양이를 구하시다니. 그랬더니 민우 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뭐라고? 뱃어? 생명은 다 소중하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렇게 말했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우, 착했어. 네, 할머니.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그날 밤, 이지은은 할머니 곁에서 밤을 보냈다. 소파에서 잠을 청하려다가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에 깼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이지은이 귀를 가까이 대자 할머니가 속삭였다. 지은아, 고마워. 무슨 말씀을. 제가 고마워요. 할머니, 너 천사 같아. 민우가 보냈나 봐.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할머니, 나 이제 민우 만나러 갈 거야. 아니에요. 할머니, 아직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나 민우 보고 싶어.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이지은은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의 몸은 너무 작고 가벼웠다. 새해가 밝았다. 2024년 1월 1일, 새로운 해의 첫날이었다.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했다. 21년 만에 맞는 새해였다. 아들 없이. 이지은은 새벽부터 할머니 댁에 있었다. 할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었다. 하지만 숨은 쉬고 계셨다. 1월 1일 오전 10시가 가까워졌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에 전화기를 쥐어드렸다.
할머니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다. 할머니, 오늘도 민우 씨한테 전화하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이지은이 119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상황실에서 받았다. 이지은의 동료였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귀에 수화기를 가져다 댔다. 그리고 미리 녹음해둔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엄마, 저 민우예요. 엄마, 사랑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입술이 움직였다. 민우야. 엄마도 사랑해. 그것이 박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1월 3일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85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민우 씨 만나러 가시는 거죠? 거기서 행복하세요. 이지은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렀다. 찾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동네 이웃 몇 분, 복지관 직원들, 그리고 최재석과 옛 소방서 동료들. 최재석은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오래 절을 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민우 형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그리고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장례식장에는 박민우의 사진도 함께 놓였다. 소방관 제복을 입은 그의 사진, 어머니와 아들이 나란히 놓인 영정. 21년 만의 재회였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며 다락방에서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다. 박민우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들이었다. 소방학교에 있을 때, 첫 발령을 받았을 때, 명절마다 쓴 편지들. 이지은은 그중 하나를 펼쳤다. 엄마에게. 2003년 설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엄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매일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 민우 올림.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 편지를 쓰고 한 달 후, 박민우는 세상을 떠났다. 이지은은 모든 편지를 할머니의 관에 함께 넣어드렸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랑이 담긴 편지들을. 이제 그들은 함께 갈 것이다.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다. 이지은은 할머니의 빈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진관동을 찾았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가 안 계시니 집도 생기를 잃은 것 같았다. 이지은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50년 가까이 살았던 집, 박민우가 태어나고 자란 집, 할머니가 아들을 기다렸던 집, 거실 벽에는 여전히 박민우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이지은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내렸다. 액자를 닦으며 사진 속의 박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할머니 잘 모셨죠? 이제 할머니랑 함께 계시니 행복하시겠어요. 이지은은 사진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담았다. 이 사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버릴 수는 없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지은이 문을 열자 최재석이 서 있었다. 지은 씨, 혼자 정리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도와드리려고요. 고마워요. 재석 씨. 최재석은 이지은과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들, 낡은 그릇들, 세월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박민우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 최재석은 소방관 제복을 보고 멈춰섰다. 형님 제복이네요. 그는 제복을 꺼내 들었다. 20년이 지났지만 할머니가 잘 보관해 두셨다. 다림질이 되어 있고 깨끗했다. 할머니께서 이걸 계속 간직하고 계셨구나. 최재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석 씨, 이거 가져가세요. 민우 씨가 원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네, 재석 씨가 가장 적합한 분이에요. 최재석은 제복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을 정리하며 이지은은 할머니의 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적혀 있었다. 펼쳐보니 할머니의 일기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록이 있었다. 2010년 이후에는 글씨가 흐트러지고 내용도 중구난방이 되어 있었다. 치매가 시작된 것이다. 이지은은 2003년 3월의 페이지를 펼쳤다. 2003년 3월 1일, 오늘 민우한테 전화를 했다. 119로. 하지만 말을 못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민우는 죽었다. 한 달 전에. 하지만 자꾸 잊어버린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우가 살아있는 것 같다. 출근 준비를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화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전화를 걸고 나면 또 기억난다. 민우는 없다고. 이지은의 손이 떨렸다. 할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치매 때문에 아침이면 잊어버리고 다시 기억하고 또 잊어버리는 것을 반복하셨구나. 2003년 4월 1일 또 전화를 했다. 119에. 이번에도 말을 못했다. 민우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 왜 자꾸 전화를 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몸이 기억하는 것 같다. 매달 1일, 민우 출근하는 날, 2003년 5월 1일, 의사가 말했다. 나한테 치매가 있다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진다고, 무섭다. 민우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민우를 기억하고 싶다. 잊고 싶지 않다. 200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민우 없는 새해, 외롭다. 하지만 계속 살아야 한다. 민우가 엄마, 오래오래 사세요 라고 했으니까. 2007년 8월 3일, 요즘 기억이 많이 나빠졌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민우는 기억한다. 민우의 어린 시절, 소방관이 되었을 때, 효자였던 것. 이것만은 잊지 않으려고 매일 사진을 본다. 2010년 2월 15일. 오늘은 민우 기일. 7년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민우는 없다. 미안하다. 민우야. 엄마가 먼저 가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글씨가 흐트러져 있었다. 날짜도 뒤죽박죽이고 내용도 반복되었다. 이지은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을까. 최재석이 이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20년 동안 아들을 기억하려고 애쓰셨네요. 네, 정말요. 그날 저녁, 집 정리를 마치고 이지은과 최재석은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최재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119 상황실로 돌아가시나요? 네, 제 자리로 돌아가야죠. 할머니 돌보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한테서 뭘 배우셨는데요? 이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사랑이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할머니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심지어 기억 상실도 이기는 거더라고요. 최재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 형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민우 씨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재석 씨, 저 하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매년 2월 28일, 민우 씨 기일에 할머니 산소에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혼자는 외로우실 것 같아서. 최재석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이지은은 할머니의 집을 처분하기 위해 부동산에 연락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다. 이지은은 할머니 집 거실 벽에 작은 명패를 달았다. 박순자 할머니와 박민우 소방관이 살았던 집. 2024년 1월. 그리고 그 옆에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붙였다. 어머니와 아들의 사진. 할머니, 민우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두 분의 사랑, 제가 기억할게요. 이지은은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다. 50년의 역사가 담긴 집. 이제 그 집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그 집에 담긴 사랑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2024년 2월 1일. 이지은은 평소처럼 119 상황실에 출근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할머니 생각이 났다. 오전 10시가 가까워졌다. 이지은은 습관적으로 시계를 보았다. 할머니의 전화가 올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을 것이다. 10시 정각. 이지은의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다. 20년 동안 매달 울렸던 전화. 이제 영원히 침묵할 전화. 이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일을 계속했다. 다른 신고 전화들이 걸려왔다. 화재, 구조, 응급환자. 그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고 출동을 지시했다. 점심시간, 김철수 실장이 이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할머니 일로. 괜찮아요. 실장님, 할머니 덕분에 너도 많이 배웠을 거야. 나도 20년 동안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 어떤 생각이요? 김철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 우리는 단순히 불을 끄고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의 가족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지. 박민우 소방관처럼. 네. 그리고 할머니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무사히 돌아가야 하는 이유지. 이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의 20년 전화는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119 구급대원, 소방관들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제안이 있어요. 뭔데? 매년 3월 1일을 119 가족의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감사를 표하는 날로요. 김철수의 눈이 반짝였다. 좋은 생각이다. 본부에 건의해 볼게. 몇 주 후, 이지은의 제안은 받아들여졌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매년 3월 1일을 119 가족 감사의 날로 지정하기로 했다. 박순자 할머니와 박민우 소방관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날이었다. 2월 28일, 박민우의 기일. 이지은과 최재석은 약속대로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경기도 파주의 한 공원 묘지였다. 할머니는 아들 옆에 묻히기를 원하셨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효자 소방관 박민우 지묘 1969에 2003. 자애로운 어머니 박순자 지묘 1938에 2024. 이지은과 최재석은 꽃을 놓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형님, 할머니, 이제 함께 계시니 행복하시죠? 최재석이 조용히 말했다. 저희도 형님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지은도 덧붙였다. 할머니, 20년 동안 민우 씨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마음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배웠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두 사람은 그 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할머니와 박민우가 함께 있는 것 같은 평화로움. 3월 1일, 첫 번째 119 가족 감사의 날 행사가 열렸다. 강북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의 가족들이 초대되었다.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김철수 실장이 인사말을 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19에 전화하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박순자 할머니와 박민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소방관들은 매일 위험한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사랑과 걱정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소방관의 어머니가 이지은에게 다가왔다. 저 할머니 이야기 들으니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우리 아들 출근할 때마다 걱정돼서 매일 문자 보내거든요. 조심해라고 그러시는군요. 네. 근데 귀찮아할까봐 망설여졌는데 오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계속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은은 그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계속 보내주세요. 그 문자가 아드님을 지켜줄 거예요. 그날 저녁 이지은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지은이야. 응, 딸.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 너머에서 어머니가 웃었다.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 그래, 알았다. 우리 딸도 건강해라. 전화를 끊은 후 이지은은 생각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늦기 전에 4월이 왔다. 이지은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박민우 소방관 추모 장학금 설립이었다. 소방관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최재석과 옛 동료들이 힘을 모았다. 할머니가 남기신 작은 유산도 장학금 기금에 포함되었다. 첫 해에 5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 수여식에서 이지은은 말했다. 박민우 소방관은 생전에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는 20년 동안 아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장학금은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고등학생이 소감을 발표했다.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입니다. 매일 위험한 일을 하시지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박민우 소방관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니까요.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지은은 확신했다. 박민우의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그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고. 5월 어느 날 이지은은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발신인이 없는 편지였다. 펼쳐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지은님께 저는 2003년 2월 28일 아현동 화재 현장에서 박민우 소방관님께 구조된 사람입니다. 올해로 85세가 되었습니다. 박민우 소방관님 덕분에 21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동안 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봤습니다. 모두 박민우 소방관님 덕분입니다. 최근에 신문에서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은님이 할머니를 돌보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우 소방관님과 할머니를 기억해 주셔서 저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박민우가 구한 생명이 21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생명에서 또 다른 생명들이 태어났구나. 한 사람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는지 이지은은 그것을 깨달았다. 2025년 3월 1일 2년째 맞이하는 119 가족 감사의 날이었다. 이지은은 이제 119 상황실의 팀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날을 준비하며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강북소방서 로비에 작은 추모 공간을 만든 것이다. 기억의 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곳에는 순직한 소방관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그 중앙에는 박민우의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순자 할머니의 사진도 함께 있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사진 아래에는 설명문이 있었다.
박민우 소방관 1969회 2003은 15년간 119에서 헌신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2003년 2월 28일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구하다가 순직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 1938에 2024는 아들이 순직한 후 20년 동안 매달 119에 전화하며 출동 조심해라는 말을 전하려 하셨습니다. 치매를 앓으셨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행사에는 전국의 소방관 가족들이 참석했다. 이지은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다. 2년 전 저는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매달 119에 전화하시던 할머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거시는지. 청중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할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소방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위험한 현장으로 나가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중 속에서 한 소방관의 어린 딸이 손을 들었다. 누나,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위험한 일 하는데 아빠 안 다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지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를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사랑해요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그 말이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어린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가 끝난 후 이지은은 기억의 벽 앞에 섰다. 박민우와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민우 씨, 두 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때 누군가 이지은의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최재석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다. 민우 형이 좋아하던 꽃이에요. 할머니 산소에 심으려고 가져왔는데 여기도 하나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무슨 꽃이에요? 코스모스요. 형이 가을이면 엄마랑 코스모스 보러 가셨대요. 이지은과 최재석은 함께 화분을 사진 앞에 놓았다. 분홍색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저녁, 이지은은 집에 돌아와 박민우의 일기장을 꺼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다. 가끔 읽으며 박민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이지은이 2년 전에 썼던 글이 있었다. 민우 씨, 저는 이지은입니다. 할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이지은은 그 아래에 새로운 글을 적었다. 민우 씨, 할머니는 평화롭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쯤 함께 계시겠죠. 두 분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덕분에 저는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마이너스 2025년 3월 1일 이지은 올림. 몇 달 후 이지은은 결혼을 했다. 상대는 같은 소방서에서 일하는 소방관이었다. 결혼식 하객석에는 최재석과 옛 동료들, 그리고 박민우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지은은 부케를 던지는 대신 박민우와 할머니의 사진 앞에 꽃을 바쳤다. 두 분 덕분에 저도 사랑을 배웠어요. 축복해 주세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이지은은 남편과 함께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할머니처럼 평생 사랑하며 살게요. 2026년 2월 28일 박민우의 23주기 이지은과 최재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산소를 찾았다. 박민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도 왔다. 그가 구했던 할머니의 가족들도 왔다. 모두가 함께 절을 올렸다. 그리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 형 덕분에 저도 좋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박민우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지. 그날 밤, 이지은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박민우와 할머니가 함께 걷고 있었다. 할머니는 젊어 보였고, 박민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가 이지은을 보고 손을 흔들었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민우 잘 기억해줘서. 할머니, 너도 행복해라. 사랑하며 살아라. 박민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지은 씨, 우리 엄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마가 외롭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민우 씨. 오히려 제가 배웠어요.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저 멀리 사라졌다. 이지은은 그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꿈에서 깬 이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늘도 119 상황실로 출근할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의 긴급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도울 것이다. 박민우처럼, 할머니의 사랑처럼. 이지은은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은 봄 하늘이었다. 할머니, 민우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그녀는 발걸음을 옮겼다. 앞으로, 희망을 향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시간보다 강하다. 심지어 망각보다도 강하다. 박순자 할머니와 박민우가 증명한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영원히.